뭐 하는 거야? 기술 하고 싶은데 왜요?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좋은 김영 선생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청에 참여하시길 원했는데 대단히 부득이하게도 저희가 이게 한계입니다. 더 들어오시면 침몰해요. 그래서 정선에서 모셨는데 여하튼 여러분들 좀 더우시고 드셔보셔서 불편하실 텐데 어려운 시기에 정말 귀중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도올 김용혁 선생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우레와 같은 박수인데 곽현아 씨 네? 지난 방송 이후에 처음 보셨는데 어떠세요? 예. 아주 뭐 옷도 근사해지고. 네. 오늘 선생님 오신다고 아주 평소 머리도 원래 안 하고 여기 오는데 머리도 좀 하고 오늘은 좀 샬랄라하게 옷도 좀 챙겨 입고 왔습니다. 뭘 찾으시나요? 지난 8월 후반이었습니다. 제가 좀 가까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화장실에서 마이크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빌붙어서 이렇게 가까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에 역작이 나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전 우주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 아시아에서 한민족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인 도전을 설명을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특히 이번 대선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8월 23일 날 사랑하지 말자 라는 책을 내시고 당일날 저희 듣보잡 팟캐스트 발뉴스를 찾아주셔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300만 명에 달하는 네티즌들이 시청을 해주셨어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는 놀랬던 것이 이때 이것이 나오면서 여러 매체에서 다뤘는데 발뉴스에서 다룬 것이 제일 효과가 좋았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라는 건 없잖아요. 사상가가. 이 책을 많이 읽어서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서 확고부당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올해 선거에 임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선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의 아주 중요한 길목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잘못되면 너무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걸 썼는데 우선 이 책을 사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뉴스가 이 책을 사보게 만드는 효과가 제일 좋았어요. 아주 놀랐어요. 전국의 출판 관계자 여러분 들으셨죠? 저희가 참고로 광고도 받고 있다는 말씀. 저희는 한 290만 정도 예상을 했는데 300만이 보였어요. 자, 그래서 여전히 인문사회 과학 쪽에서는 베스트셀러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뭐 이제 활동 접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일 만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저희 발뉴스를 노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 책입니다.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책이 그러니까는 이 책도 굉장히 많은 분야를 섭렵하는 책이지만 이 책이 힘들게 세워. 사람들이 나는 쉽게 쓴다고 썼는데 그래도 어렵다. 진짜 어려워요? 처음에는 괜찮아. 뒤로 가면서 약간 주역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주 뭐 천지 이런 거가 나오면은 이제 쥐가 난다 머리에. 그런데 깊은 감동을 받으니까 이 책을 아주 사랑하는 책이 됐는데
여기에 대선 부분은 이제 또 낡았단 말이에요. 계속 변합니다. 변하니까 상황이. 네. 그래서 올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로서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하고 대선 국면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포괄해서 요번에 이거를 낸 거죠. 근데 이것이 이거하고 다른 거는 이거는 체계적인 논설이에요. 그래도 체계적인 논설이지만 응답을 통해서 하지만 이거는 제가 그 노자를 지금 역주를 하는데 그 노자 역주를 하느라고 이것저것 봐요. 근데 이제 책을 한 권을 내가 이제 어떤 저술에 들어가려면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책을 본다고. 네. 그러니까 뭐 아인슈타인도 좀 읽었다가 비트겐슈타인도 읽었다가 예를 들면 촘스키도 읽었다가 피아제도 읽었다가 막 이렇게 어지럽게 책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전이라고 해서 고전만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그 고전의 원래 의미는 오늘 우리 삶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인데 그걸 사람들이 전부 그 고전 그러면 어렵게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늘 나의 철학으로 환원을 시켜서 항상 주석을 하려니까는 이제 인류에서 문제가 된 사상가들의 생각들을 잠깐만 섭렵해보죠. 그러다가 보면은 막 머릿속에 그냥 막 쏟아질 생각들이 그런 거를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집에 뭐 우리 집에 있는 책이라는 게 뭐 20만 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들여다 보다가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렇게 비망록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한 열흘 동안의 비망록이에요. 근데 그 열흘 동안의 비망록이지만은 그 도울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뭘 생각하고 아침부터 눈을 뜨면 뭘 생각해서 저녁에 어떻게 잘 때까지 뭘 하고 사느냐 하는 그런 모습을 나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철학가이자 사상가인 도울 김용옥의 24시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열흘간의 현장 기록인데 역사 대선 과정에서 과거에 옛날 문화일보인가요? 특파원 하셨죠? 그래서 하루 한 면씩 그냥 막 쓰셨잖아요. 그거 중앙일보였나요? 중앙일보 때처럼 현장 특파원으로서 르포를 하신 거예요. 하루 동안의 기록이야. 열흘씩.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제 후보 수락 기자회견도 있고, 네. 문재인 후보와 만나서 나눈 얘기도 있고, 네. 이런 대선 시간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생생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선생님의 육성을 통해서 들어보고 그리고 또 이번 대선의 의미와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까지 들어보는 걸로 저희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팟캐스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면 안 봐요. 지난번 300만의 기록을 깨야 되기 때문에 섹시한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드릴게요. 네, 섹시한 질문? 내가 얘기를 하면은 재미가 없어지니까 어려워져가지고 재미있게 좀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내가 충실하게 답할게요. 제가 이제 기자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또 언론이 받았어요. 지난번에 제일 인기였던 게 뭐냐면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요 사람은 이렇고 이게 장점이고 단점이고 쫙 하셨어요. 감히 대한민국에서 도울 김용옥 선생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난리가 났었는데 잠깐 여러분들 기억을 환기시켜 드릴까요? 문재인 후보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문재인 후보 그때 사랑하지 말자에서 뭐라고 그러셔서 히트를 치셨냐면 해맑기가 그지없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사심이 없고 대의에 대한 헌신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매우 훌륭한 인격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노무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자, 수정해야 될 게 있나요? 새롭게
지켜보시면서 문재인론. 이게 뭐 나는 한 사람에 대한 것보다 이런 얘기를 물으면 이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머릿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선 이거를 쓸 적에는 네. 나는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아직 후보로서 선언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안 후보가 나올 거 안 나올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물론 안철수 후보는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안철수라는 인간의 그 행보에 대한 가능성에서 사람들이 점을 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실제적으로 당시에는 허명이야. 어떤 의미에서 허명. 무슨 얘기냐면은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사람들이 몰랐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막 댕기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알지만 그때는 이름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허명에 대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존재론적인 가치를 부여해 준다. 이게 유령이 아니라 네. 실제로 이 사람이 왜 중요하고 왜 이 사람이 대선에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자로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의미 있게 해준 거예요. 국민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그래야 우선 그 3파전에, 그러니까 3분지계의 형국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 제갈공명이 유비를 등장시키면서 그 당시 그 천하를 이 세발솥 정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듯이, 그래서 우선 이 세 사람이 우선 다 나와야만, 그 전에는 박근혜가 혼자 독주했잖아요. 네. 혼자 독주한 거를 갑자기 세 발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제는 혼자 독주하는 게 아니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서 한 사람을 대항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서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을 대항하게 되면은 게임이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산발 형국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안철수 쪽에 무게가 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무게가 있었어요. 네, 안철수가 무겁더라고요, 그 부분. 무게가 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면에서 책 떨어졌습니다. 이 사랑하지 말자를 읽은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에서는 네. 이게 너무 이 책이 안철수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냐. 그럴만하죠. 여기 한민족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 뭐 민중의 진실 표출의 상징, 그렇게까지 칭송하셨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러한 말이 필요했다고. 안철수가 확고한 산발이의 빈약하면 안 되잖아요. 네. 튼튼한 다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해준 거죠. 철학자로서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쪽에서는 선생님 조금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문재인은 개인은 실제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일체 섭섭함이 없어요. 사람이 정말 어른스러워. 근데 이제 그 밑에 참모들은 선생님이 너무 여기서 안철수 쪽으로 그렇게 해준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살려면 안철수가 우선 확고한 자리에서 나와야, 그래야 당신들이 돋보이게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작전에 이걸로 성공했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이 안철수가 뜨게 됨으로써 지금 세 사람이 다 같이 뜬 거죠. 세 사람이 다 이 선거판이 재미있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기능 속에서는 안철수가 단연 돋보여서 중요성이 돋보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공평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안철수 캠프에서는 또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읽어봤어요. 어떤 버전으로 읽어봤냐면 저 발음 좋지요, 선생님. 아니, 이걸 좀 닫아. 이거 불안해. 그렇죠. 이거 하얀색. 금묵자묵 긍정자정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 지난 주말에 제가 여러분들 이 책 보이시죠? 이게 바로 출판사에서만 소수가 그 출판 전에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자본이죠. 이걸 가지고 제가 이 석학, 이 철학자 도올 선생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이거를 건네주고 일주일 전에 건네주고 내가 최초의 독자니까 봤냐? 다 봤냐? 근데 난 이거 한 2시간이면 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번 지금 한 10장 봤습니다. 또 이따가 반 봤습니다. 봤냐? 내가 한 10번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상호 기자님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은 남이 책을 귀하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얇은 책을 읽는데 자그만치 내가 봤냐 그런 게 한 닷새. 닷새를 계속 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만큼 진실하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곱씹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변비가 심하신 분은 한번 앉아서 바로 읽으실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책이 교과서다 그러면 요거는 시험 직전에 읽을 수 있는 수험서예요. 수험서. 그러니까 대선 바로 12월 19일 투표장에 가지고 가시기 딱 알맞은 책인데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읽었고 제가 하지만 선생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김장훈 싸이 관련해가지고 머리가 상당히 복잡하고 뭐 이런저런 좀 혼나고 다니느라고 좀 머리가 많이 분산돼가지고 시간이 걸렸다는 거 제가 솔직하게 또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이렇게 도올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서 불러들인 안철수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대선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레이스에 접어들었는데요. 네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게 지난 8월 23일 방송에서는 이미 12월 대선의 패자는 박근혜로 결정된 선거다. 패자? 그리고 이긴 사람. 승자는 이미 박근혜로 결정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누가 저지할 것인가가 이번 선거의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철수가 나옴으로써 내가 아까 말했듯이 그 전에 혼자 막 땡겼잖아요. 그리고 저쪽 민주당 그 당내 경선이 아주 지저분했잖아요. 뭐 이렇게 부진했잖아요. 뭐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민주당이 이거 틀렸다 이렇게 해서 막 그냥 나가고 있는 판이었는데 이제 안철수 나오고 경선은 하여튼 잘 마무리가 결과적으로 되었고 이러면서 3파전이 되니까 지금은 이제 게임이 아주 재밌어진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 요새 박근혜가 죽 쓰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막강해 보이던 로마 군단의 그 막강하게 보이던 그 진용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내분도 일어나고 막 그 당내에 그 이제 이 선거를 위한 팀들을 교체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두 사람만 합치면 되지 않냐. 이게 착각이라는 거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 조중동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슨 수치를 가다 봐도 박근혜는 한 수치가 떨어진 게 없습니다. 지금 대비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당내 분열 같은 것도 그 분열이라는 거는 조절할 수 있는 범위의 분열들이에요. 이 야당이 싸우는 거는 막가파로 싸워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 여당 내에서 싸우는 거는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싸운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열을 통해서 끊임없이 야 여기 위기가 있다 뭐 해가지고 그 계속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 내가 보기에는 활용하고 있다 이거야.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쪽이 조금만 방심을 하면은 이 판은 그르칩니다. 난 그걸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지금 저희가 그 선생님이랑 그 긴급 초청 특강을 하고 있는 사실을 대한민국 전 언론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빨리 말씀을 좀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지금 기다리는 기자들이 보여요. 자, 그래서 좀 간단하게 기자들이 저기 많이 왔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과거사 사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 박근혜가 지금 결정적으로 추락한 것은 어떤 의미로 외면적으로 잘 나가다가 결정적으로 추락한 거는 결국은 내가 얘기를 충분히 해줬거든요 여기서. 네.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안다고 생각하고 옹호를 하든 물론 비판은 안 하겠지만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옹호를 할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아버지를 제일 잘하지 않냐. 그러면은 망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내가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나를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박근혜가 그 과거사 문제 특히 그 제일 처음에 나 썼지 인혁당 사건 그거는 강간이라고 그랬잖아. 이건 정치적 강간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냐면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나는 뭐냐면은 그런 이제 문제가 나올 적마다 박근혜는 그냥 엎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르고 저희 아버지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제가 정말 앞으로 그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다고 자기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져 뭐가 돼?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망하는 거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정당하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참 훌륭하다. 박근혜는 역시 훌륭하다. 그래서 안심을 한 거죠. 하지만 레토릭이라고 평가를 하시긴 했지만 여하튼 민혁당인지 인혁당인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여하튼 그 혁당 쪽에 사과를 하긴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소한의 안가주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 그 발언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될 거다. 하지만 그렇게 말했다고 하다 손 치더라도 마치 사도세자를 죽여놓고 쏘리 이렇게 해서 벽파가 용서될 수 있느냐 이런 역사적인 또 사실을 거기다가 곁들여 주셨어요. 용서 못 받는 건가요? 받을 어떻게 수가 받을 수 있나요? 없죠.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사람들 죽여놓고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인혁당 문제뿐만 아니라 박정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희생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럼 인혁당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그 긴급조치고 거기에서 정말 우리 고문당하고 이 역사 물론 박정희 시대의 국민들의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환상적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살게 해줬다 이거 하나거든. 그러나 그 잘 살게 해주는 방식이 얼마든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면서 잘 살게 해줄 수도 있는데 단지 그 유신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야심을 위해서 국민들을 너무 괴롭혔다 이거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1000% 1000% 책임이 있죠. 1000% 1000% 책임이 있고 예를 들어 사도세자 죽이는 것만 해도 그거는 사도세자라는 인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없이
그야말로 당파적인 관점에서 생으로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되풀이되어 왔다. 이것이 참 비극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셨지만 그렇다고 박근혜 후보가 절대적으로 강자다라고 하는 기존의 말씀을 뒤집은 건 아니에요. 네. 그 나머지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조금이라도 정신을 안 차리면 이건 뭐 가능성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네. 자, 그러면 좋습니다. 문재인 후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말자에서 노무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셨었는데 책을 보고 문재인 캠프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만나셨습니까? 문재인을 만났죠. 된 다음에 후보가 되고 나서 네. 내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격려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 사람은 아주 편한 사람이에요. 그 전화를 해도 그냥 받아요. 자기 혼자서 개인 전화로. 개인 전화로 뭐 이게 비서 통하고 뭐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 그래 내가 한번 좀 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다음 그날로 제가 가겠습니다. 땅 계획 다 저기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바로 왔어 나한테. 그래서 이제 남자당이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안철수는 날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죠. 지난번에 안철수에 대해서는 기분이 더럽게 나빴다.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빵 터져. 편지까지 보냈는데 근데 연락이 오긴 왔나요? 그 뒤로 제 방송 이후 책 나오고 나서 자신도 이제 미안했겠죠. 그리고 또 대선 출마를 하려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을 그대로 놔가지고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지. 그래서 이제 나한테 그 사람을 보내서 편지하고 그리고 자기 책하고 그래서 제가 참 결례를 했습니다. 제 비서진과 근데 또 그 비서진한테 다 핑계를 두질 않고 비서진도 잘못했고 제가 그거 정확하게 선생님 종이 소리가 났네. 편집을 하면 되니까. 역시 방송을 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PD예요. 선생님. 네. 아까 어디서 끝났지? 비서진 책임을 같이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공동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래서 저한테 사람을 보내서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 사람이 내 제자를 보냈어요. 그 캠프에 있는 나한테 강의를 고려대학에서 강의를 들은 사람이 같이 왔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왔는데 내가 아주 사랑하는 제자지만 열심히 그러면 이러이러한 말을 전해라 하고 얘기를 해줬는데 별로 이렇게 주의력이 좀 산만하더라고요. 내 제자지만 주의력이 좀 당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주의력이 산만해.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이게 주의력이 산만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냥 오래간만에 본 제자리에서 같이 저녁 먹고 보냈는데 얼마 후에 걔가 전화를 나한테 했어요. 주의 산만한 제자가? 제자가. 그래서 선생님 안 후보가 그때 안 후보가 아니지. 안 원장이 선생님을 한번 뵙고자 합니다. 그때 편지가 왔을 땐 내가 만나자 그런 말을 또 안 했지. 내가 일부러 괜히 와라 가라 그러는데 부담을 줄 것 같아서 그랬더니 본인 측에서 오겠다. 한번 뵐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그 친구 얘기가 제3의 장소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 그 나를 보러 오면은 내가 있는 곳으로 와야지. 왜냐하면 맹자가 사람을 만나러 어디 가는 법이 없습니다. 왕이 만나자 그러면 반드시 당신이 오시오 우리 집으로. 그 왕이 오는 게 예의거든요. 그렇죠. 레스토랑 같은 데서 안 만나고? 안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왕에게 자진으로 갈 적에는 맹자 본인이 조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왕을 조정해서 만나 뵙습니다. 그러나 왕이 자기의 이제 의견을 듣고 싶을 때는 왕이 맹자 집으로 옵니다. 그것이 예의예요. 옛날에 이제 맹자가 만들어 놓은 법도겠지. 그래서 그거 뭐냐면 소불소지신이라고 그래서 부를 수 없는 신하가 없는 왕은 왕이 아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부를 수 없는 신하가 있어야만 그런 급의 나는 왜냐면 이 맹자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고대의 군신관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게 복록을 먹고 들어가면은 그거는 군신관계로 들어가는 거지만 책임을 다해야 되지만 맹자는 왕의 친구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부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도 좋았어요. 근데. 그래서 옛날 군신관계가 그렇게 상당히 복잡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경공이 안영이라는 수상인데 자기 수상인데 저녁에 술이 먹고 싶거든. 그래가지고 술이 먹고 싶다. 너하고 앉아서 술 먹을 때 술 맛이 난다. 그래가지고 밤 12시가 넘었는데 그 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영이 놀래가지고 그냥 잠깐 계시라고 차려입고 딱 나와서 엎드려. 그래가지고 웬일로 오셨습니까? 내가 그대하고 술을 좀 한 잔 먹고 싶노라. 그러니까는 제가 집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내일 봐야 할 제가 조정의 업무도 많이 있고 지금 왕께서 저한테 찾아오셨지만 지금 제가 이걸 하는 건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제가 오늘은 같이 술자리를 할 수 없겠나이다. 그러니까 제 경공이 그러냐 하고 또 딴 신하한테 간다고? 딴 신하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군신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조선의 이 왕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못 가지고 있어요. 영화 같은 데서 잘못 왜곡되고 있는데 과거에 이 동양의 군신관계라는 건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네가 우리 집을 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안철수가 당연히 내가 어른이고 그러면은 나한테 만나고 싶다고 그럴 때는 우리 집에 오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는 그런 정도야 알아듣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 연락이 없어. 그러고 나서 그 중간에 있는 애가 그 말을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전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주의산만해서 마지막 얘기를 못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안철수 있는 곳을 알아서 이제 조사를 해서 편지를 보냈다고. 나도 머리가 복잡한 사람인데 당신이 만나자고 그래 놓고 나서 나한테 연락을 안 하면 항상 그것도 머릿속에 내가 있게 되니까 불편하다. 불편하다. 찝찝하죠. 불편하다. 그러니까는 나를 만나고 싶걸랑 직접 나한테 전화를 해라. 그래가지고 번호를 어디에서 당신 번호를 어떻게 알려주면 내가 그 번호가 찍히면 그걸 딱 받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12월 19일 이후에 차나 한잔 하자. 그거는 싸늘하게 던지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연락이 왔나요? 제가가 왔어.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10분 후에 요 번호로 이렇게 갈 테니까 그거를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딱 재보니까 정확하게 10분 후에 뜨르륵 봤어. 그래서 역시 야 이공계 사람은 역시 다르다. 그래서 이제 딱 받았지. 받았더니 안철수가 아유 이렇게 저는 뭐 선생님을 이렇게 전화로 먼저 이렇게 선생님께 말씀드린다는 게 참 이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감히 전화를 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전화로 먼저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성 있네. 인사성 있죠. 그렇게 하고서 정확하게 왔어요. 그래서 그 뭐 요새 그때가 이제 대선 그 후보 발표하기 전에 뭐 한 사흘 전인가 뭐 그 정도에 그래서 뭐 내일 모레 발표를 해야 될 텐데 뭐 나한테 올 기회가 있겠냐.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거 하시고 그거 발표한 다음에 여가를 봐서 놀러 오고 싶으면 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네. 그랬더니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내가 아주 인자한 아버지처럼 전화를 했죠. 그래서 그 걱정 마라. 여기는 뭐 나는 아무래도 좋으니까 당신 할 일만 잘하면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더럽게 기분 나빴던 거는 이제 없어졌네요. 뭐 그건 저게 뭐 눈 녹듯이 녹은 건 아니야. 왜냐면 아직 안 왔으니까. 아직 안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네. 내가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오려면 뭐 1시간 딱 방문한다 이런 거는 웃기는 얘기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니야. 한 번 만나 뭐 결국 만나봐야 한 번 만나는 걸 텐데 나도 시간 없고 당신도 시간 없고 그러려면은 와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릴렉스하게 우리가 만나자. 그리고 특히 이상호가 모르게 와라. 기자가 요즘 막 계속 디스되는 분이 기자들이 알면은 이게 뭐 우리가 그 얘기 나온 얘기를 할 수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속 얘기를 하고 싶으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상황이 지금 뭐 그 후에 이제 부선 발표 그러니까 후보 그 선언을 하고 난 후로 스케줄이 뭐 바쁘니까 그렇겠죠. 근데 아직 나한테 연락도 없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안철수 캠프 여러분, 눈 녹듯이 사라지신 건 아니랍니다. 저렇게 기분이 나빴었는데 조금 괜찮아졌는데 그 이후에 아직 후보 선언하시고 나서 상당히 시간이 지났어요. 좀 지났죠. 제가 알고도 취재를 안 할 테니까 하여튼 저렇게 찾아보셔서 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만나셨어요. 1시간 넘게 만나셨나요? 오래 만났지. 뭐 충분히 앉아서 얘기도 하고. 책에 보니까 후보가 되고 나서 많이 강해졌다. 과거의 단점들이 많이 부식됐다. 이렇게 극찬을 하셨는데 유효합니까 지금도? 그 선거 그 경선을 거치기 전에는 사람이 좀 이렇게 말을 해도 힘이 없었어. 힘할 태기가 없었지. 힘이 없는데 그 경선을 거치면서 상당히 그 훈련도 됐고 그 자기 몸에 붙은 사람이라는 건 그 어떤 그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전혀 카리스마적인 인간이 아니라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카리스마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카리스마가 생겼어요. 딱 몸에 붙어 있는 그 서기가 있어,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 경선을 거치면서 이제 굉장한 변화가 있고, 그러니 내가 당신은 앞으로 우리 선거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의 어떠한 경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경쟁을 하되 그 경쟁이라는 게 국민의 어떠한 심판, 여론 속에서 두 사람의 그 존재가 그 존재의 향방이 스스로 정리되어 가는 아름다운 과정으로 생각을 해라. 그러려면
그 정리가 된다는 내 말 속에는 뭐 티격거리지 않고 결국 어떤 국민적인 여론과 합의에 의해서 어느 한편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어떠한 정리가 되면 나는 가장 행복하다 이거죠. 그럼 본인들이 너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제 그러한 얘기를 가만있어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라. 그러니까 만나셨는데 경선을 거치면서 단단해졌어. 자신감도 회복하고 칼도 있어. 칼 한 2자루 카리스마. 근데 만나서 이제 경선 과정이 자기 존재를 국민들에게 드러내고 선택을 받는 과정이 돼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얘기를 잘해줘서 내가 머릿속에 다시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으로 그 당시 한 2달 정도 후보 등록하기까지의 이 기간 과정 동에서 당신이 안철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어떠한 모습을 국민한테 보이면 이것이야말로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선 그 문재인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당 기반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전통야당 어떤 의미든지 선거를 치른다는 과정은 그것은 한 보름 기간 동안의 조직 대 조직의 싸움입니다. 그 조직의 기반이 없이는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로 단일화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의 조직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어떠한 후보를 위해서든지 활용이 돼야 한다고. 그게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선거 때만 되면은 그 힘이 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 선거의 기간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냐면 선관위에서 결정된 그런 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밤 0시부터 프레카트 붙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전국의 프레카트가 30분 안에 다 붙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직의 의미야. 그러니까 그 0시부터 0시 30분 사이에 그 박근혜 진영과 이쪽 진영의 그 싸움이라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그냥 딱 붙어 있으니까 모르지만 그게 어느 길목에 누가 어떤 자리를 선점해서 먼저 착 가서 붙이느냐 이런 거 하나가 선거에서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 눈 떠보면 새가 이 만만치 않다. 근데 한쪽이 확 밀린다 그러면 프레카트 하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지나치지만 야 한쪽이 기울고 있구나 이런 느낌 받거든요. 우선 무슨 프레카트에 붙이는 구호 같은 거 사진의 모습 이런 거 하나가 여러분들은 그게 프로페셔널해야 됩니다. 맞아요. 디자인도 막 그게 국민들이 갑자기 그 어떠한 아마추어들이 시민연합으로 연대된다 그래서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유세차 댕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누가 어떻게 길목을 잡아서 어디서 어떻게 그거를 세워서 어떻게 방송하냐. 맞아. 이런 것이 아주 평생 꾼들이 있다고. 그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세력들이 이쪽 야권 쪽에서 신나게 목숨을 걸고 보름을 뛰는 거예요. 그러한 신바람이 일지 않으면 선거는 집니다. 그죠? 여기 아름다운 청춘 남녀가 이렇게 하는데 아주 보수적으로 생긴 집안의 애들 같이 생겼어. 근데 거기 가서 그냥 딱 가리고 가서 걔들이 소근소근 거리는데 우리 누구 후보 찍어주십시오 하고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거든. 요새 사회에서. 카페에서 뭐 그렇게 근데 그냥 딱 안면 가리고 그냥 뭐 욕 먹든 뭐 하든 그 신바람 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아주 꾼들. 이 사람들이 동원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문 후보는 상당히 유리하죠.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내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만나 보시니까 상당히 강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달라진 건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상당히 지금 후하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조직의 필요성과 위력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을 하시면 안철수 후보한테 상당히 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누구로 단일화되든지 간에 내 하여튼 정직한 이 책을 쓰게 된 그 동기는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단일화돼야만 한다.